안녕하세요. 현접타임입니다.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사회문화. 오늘은요, 사실 제가 이걸 원래 안 풀려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요즘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유튜브에다가 몇몇 친구가 제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좀 남기셔가지고 제가 또 그걸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는 못 풀 것 같고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가 오답률로는 지금 2위였거든요. 그렇죠? 오답률 2위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사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틀린 것 같던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좀 힘든데, 한편으로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의제기가 쏟아질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왜 이의제기를 할 건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선제 하나씩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 문제는 부모 계층 상중하, 자녀 계층 상중하가 그대로 3 곱하기 3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읽는 법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선지부터 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해보죠. 자료는 각국과 얼굴에서 자녀세대 인구의 세대 간 이동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자녀세대 모든 인구의 세대 간 이동 가능했으면 딱 한 번, 그러니까 2번씩 이동해가지고 막 아래 보면 이제 이동 거리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막 2번씩 3번씩 이동을 하다 보면 그 거리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딱 한 번만 이동한다라고 가정하고, 세대 간 계층 이동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났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중하가 지금 각각 나와 있고요. 세대 간 이동 지수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 세대 인구의 실제 세대 간 이동 거리의 합, 그러니까 실제죠, 실제로 요 표상에서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다 합친 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고,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날 수 있었던 가능한 어떤 세대 간 이동 거리가 최대로 지금 나오면 얼마가 나올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사실 처음에 읽고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뭔 소리야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세대 간 이동 거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상층과 중층, 중층과 하층 이렇게 가면 당연히 1이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중층이고 자녀가 상층이다 이러면 이동 거리는 1인 겁니다. 중층에서 상층으로 한 계단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부모 계층이 하층인데 자녀가 상층으로 갔다 이러면 2계단을 올라간 거기 때문에 2칸을 이동한 거다. 이동 거리가 2다. 그러면 여기 2명이 2칸을 이동했으면 총 이동거리는 4칸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가 4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부모가 상층 또는 하층인 자녀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는 2이고, 부모가 중층인 자녀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는 1이다. 사실은 이 힌트가 제일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별로 좋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그냥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의 합 이러면, 이게 뭐 부모 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자녀 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혹은 그냥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자녀 세대 인구라는 건 여기 표현되어 있는 100%의 자녀 세대 인구가 부모님이 상중하인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상중하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 표는 자녀 세대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모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상중하인데 자녀가 상중하를 각각 둔 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중하인데 부모님이 상중하에 나눠가지고 자녀 계층 100%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게 중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기다가 그냥 다 몰아버리면 되죠. 그렇죠? 자녀 계층은 전부 다 하층이고 부모 계층은 상층인 케이스가 다 나타났다. 100%가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면은 총 이동거리는 200이 돼요. 여기 만약에 100%가 몰려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속한 사람, 부모 계층 상층에서 자기가 하층으로 온 자녀 계층 같은 경우에는 2칸을 이동한 거기 때문에 총 이동거리가 200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이동거리가 200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엄밀히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문제다라고, 이의제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수능을 쳐야 되고, 수능에서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문제가 제시하는 바를 정확하게 따라가서 논리적으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표를 잘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층 또는 하층인 자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죠. 부모가 상층 또는 하층인 자녀는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가 2이구나. 그럼 부모가 상층인 이 23%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최대 2칸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거구나. 거리가 2였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2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최대로 이동할 수 지금은 이제 막 여기저기 분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동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한 칸 이동한 사람도 있고 두 칸 이동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 부모계층 상층의 사람들 중에서 최대 이동이 2칸 거리니까 이 중에서 23을 전부 다 하층, 본인이 하층인 자녀계층으로 몰아버리면 부모는 상층인데 자기는 하층이면 2칸 이동한 거니까 23이 만약에 여기 배치됐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아 최대는 23 곱하기 2 그러니까 46이구나. 최대 이동 가능한 거리를 지금 적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 계층이 하층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최대 거리가 2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46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은 지금 부모 계층은 하층인데 본인이 상층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46을 전부 다 이 위치에다가 몰아버리면은 46 곱하기 2 하면은 92라는 최대 거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다. 부모 계층이 하층인 자녀들 중에서는. 그럼 부모 계층 중층인 자녀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한 칸밖에 이동을 못 해요. 그렇죠? 이동을 안 하거나 한 칸 이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은 그대로 여기 뭐 양쪽에 다 30일이 몰아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31 곱하기 1 해가지고 이게 최대 이동 거리가 되어 있구나. 그럼 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자녀 세대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세대 간 이동 가능한 최대 거리의 합이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한 게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해 보시면은 실제로 숫자가 얼마가 나옵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 169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169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갑국 같은 경우에는 169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갑국은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사실 여기서 구하라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갑국, 을국 이렇게 적어두고 169분의 분자로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잡아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이동한 거리도 한번 계산해보면 되죠. 사실 이거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둘, 세 칸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상, 자녀상 0이죠. 이동거리가. 부모 중, 자녀 중 다 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이동한 친구들은 여기 세 칸, 여기 세 칸에 있는 친구들 뿐입니다. 여기는 상승 이동을 했고 여기는 하강 이동을 했죠. 그러면 실제로 한 칸 이동을 한 친구들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단 말이죠. 8, 10, 7, 21 이 친구들이 한 칸을 이동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왠지는 그냥 여러분들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부모 계층이 중층인데 자녀가 상층이니까 한 칸 이동.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이니까 한 칸 이동.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3 곱하기 3표에 관련된 문제들, 좀 하드코어한 문제들을 그래도 올해 초부터 확정되지 않았을 때 문제 유형이 지금처럼 그때 조금 열심히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칸 이동한 친구들이고 여기랑 여기 있는 친구들이 2칸 이동한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해주면 7, 8이면 15죠. 21까지 더해주면 36, 그리고 10까지 더해주면 46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46을 다 한 칸 이동한 친구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46을 더해주는구나. 46을 더해줍니다. 그렇죠? 46. 여기다가 그냥 적을게요. 더하기 실제로 2칸 이동한 친구들은 지금 부모 계층 상층에서 하층으로 갔거나 부모 계층 하층에서 상층으로 갔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요 5%에 해당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은 얘랑 5에다가 곱하기 2 이동한 거리가 2니까 이 친구들은 5 곱하기 2 해가지고 10을 추가로 더해주면 분자는 56이구나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169분의 56 요게 갑국의 세대 간 이동수가 됩니다. 을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모 계층 상층 중에 자기가 2칸 이동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다 몰아주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21을 다 몰아주면은 여기는 최대 이동거리가 42까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 한 칸만 이동해야 되니까 이 51을 한 칸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다 몰아주면 52가 되겠구나. 하층 같은 경우에는 총 27이니까 요거를 부모는 하층인데 자기는 상층인 요 위치에다가 27을 다 몰아주면은 곱하기 2 이동거리가 2인 친구들이 27%라는 뜻이 되니까 그러면 54가 이동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42, 52 하면 94고 거기다가 54 더하면 14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148 분의 여기 아래에 분모로 잡아주는 거니까 실제 이동한 거리도 방금 했던 대로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6, 7, 5, 10 여기 다 더해주면 되죠. 6, 7 하면 23, 50 하면 15니까 38이 되겠네요. 그쵸? 일단 38을 더해주고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리고 여기 2칸 이동한 친구들이 9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16을 더해주면은 5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네요. 실제 이동한 거리가 56. 가불이 실제 이동한 거리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을 쪽이 더 작으니까 을 쪽이 더 크겠구나. 을국의 갑극보다 세대간 이동수가 크겠구나. 그럼 니은이 맞게 되죠.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기억.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간 하강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갑국의 상승 이동한 친구들은 여기 있죠. 그쵸? 부모 계층이 중층인데 자녀가 상층으로 올라가거나 하층인데 상층으로 올라가거나 하층인데 중층으로 올라가거나 이거 셋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기 다 더해주면은 9 하면 32 총 나오고요. 갑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동한 친구들이 30이라는 뜻입니다. 갑국 30 상승 이동한 친구들.
하강 이동한 친구들도 구해보면 되겠죠? 8, 3, 10 여기 있는 친구를 다 더하면 되니까 21이 나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승 이동한 친구들이 더 많네요. 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 맞네요. 일단 을국과 달리까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을국은 상승 이동한 애들이 몇 명입니까? 5, 4, 10 하면 19죠. 19. 19가 상승 이동. 그러면 하강 이동은 몇 명이냐라고 계산해보면 6, 5 하면 11 그리고 17 더하면 28 나오니까 28명. 아 그러면 여기서는 하강 이동이 더 많네요. 그럼 갑국은 을국과 다르게 을국은 하강 이동이 더 많고 갑국은 상승 이동한 자녀가 더 많구나 돼가지고 기억이 정답. 디귿 을국은 갑국과 달리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자녀 세대 인구의 과반수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을국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보면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지금 10, 30, 13 이렇게 돼가지고 53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을국은 53%. 그럼 과반수 맞죠? 그렇죠? 전체 100% 중에. 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더하면은 12, 13에 26, 23 더하면 49가 되니까 그럼 갑국은 과반수가 안 되네. 그럼 을국은 갑국과 달리 과반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선지가 돼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실제 수능이라면 여기까지 풀고 확신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리을 자녀 세대 계층별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갑국, 을국 모두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녀 세대 기준입니다. 자녀 세대 계층별 인구 중이니까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상층, 중층, 하층별로 어떤 비율을 구해봐야 될 거예요. 상층 같은 경우 갑국부터 한번 해보죠. 중층이 가장 낮다니까 갑, 을국 둘 다 상중하를 다 비교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머리로만 봐도 되죠. 상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21인데 그 중에서 자녀와 계층이 일치하는 애들이 12%예요. 그렇죠? 자녀와 부모가 계층이 일치. 자녀 상층이 전체가 21인데 그 중에서 부모님과 계층이 일치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12%. 그럼 절반을 넘네요. 중층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43분의 1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층 중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친구들이니까 43분의 14면 절반이 안 되네요. 여긴 절반 넘었는데 오케이 일단 중층이 상층보단 낮고 하층에 보면은 36분의 23이잖아요. 이것도 중간 그러니까 절반을 넘네. 이것도 과반수가 넘고 여기도 과반수가 넘는데 여기만 과반수가 안 된다? 그러면 중층이 제일 낮은 게 맞죠. 그럼 갑국은 일단 중층이 가장 낮은 게 맞습니다. 을국도 바로 해보죠. 여기 자녀 세대 상층 전체 19 중에 부모 계층과 계층이 일치하는 10%, 절반 조금 넘네요. 여기 중층 같은 경우에는 46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절반 넘는데? 중층이 절반을 넘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중층이 가장 낮은 게 아니겠네요. 그럼 을국이 틀려가지고 바로 리을에 X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게 지금 오답률 1위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6월 평가원에 분명히 이 중복수급자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 사실은 중복수급이랑 관련된 문제는 작년 10월 학력평가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은근히 출제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는 출제가 돼가지고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했을 겁니다. 다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 중복수급이랑 관련해가지고 특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교집합이랑 관련된 문제를 잘 못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로 대비 안 하다가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표는 우리나라 가나 지역 각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아래에 지금 보면 나와 있고 A, B가 나와 있고 A, B 모두 그러니까 교집합까지도 나와 있네요. 표에 따르면 가 지역에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전체 중의 비율 아니에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의 비율이 4분의 3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 지역에서 지금 A랑 B가 지금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A랑 B 중에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의 전체 수급자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4분의 3만큼을 차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느낌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가 지역에 지금 A의 수급자가 있고 B의 수급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예쁘게 그려졌다. 이렇게 A랑 B의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A, B 중에 예를 들면 A라고 치면은 A 전체 중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그러니까 A 수급자 안에서 A와 B의 동시 수급자가 4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 되지 않나요? A의 수급자가 만약에 16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의 수급자가 16이면 이 교집합이 4분의 3이 돼야 되니까 1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A, B 모두의 수급자가 9네?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B의 수급자를 체크해 보니까 B의 수급자가 만약에 10이라고 치면은 여기 10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으니까 10이겠죠. 요 12 중에 4분의 3이면은 지금 9인데 교집합이 마침 9네요. 그러면 B가 사회보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B가 사회보험이고 A가
공공부조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일단 사회보험을 각각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랑 사회보험이 각각 뭔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역의 벤 다이어그램에 수치를 하나하나 넣을 수가 있죠. 일단 중복수급자는 9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B가 지금 사회보험이니까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야 합쳐야지 12가 되잖아요. 그렇죠? 합쳐야 12가 돼야 되니까 교집합 빼고 여기 B에만 해당하는 애들은 3이 되는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9를 빼주면은 지금 여기다가 7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합치면 16이 되니까 요게 지금 나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적어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A, B,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똑같이 그려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둘 다의 수급자가 9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A의 수급자랑 B의 수급자가 각각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15이기 때문에 6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별로 다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너무 쉽습니다.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제도.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보다 많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나 지역이랑 가 지역이랑 수급자 숫자를 비교하라고? 어떻게 비교하지? 지금 비율밖에 안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있죠. 단, 나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 인구의 2배이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처음에 볼 때 잘 보고 넘어오셨어야죠. 그러면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만큼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편의상 그냥 200명으로 잡고 100명으로 잡고 그냥 문제 풀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지역에서 지금 사전 예방 성격,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는 지금 15%니까 실제로는 3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 지역에서는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나 지역 30명이 가 지역 12명의 2배보다 많다는 정답이 됩니다. 니은 각 지역 인구 중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물어보는 겁니다. 숫자 아니에요. 이런 거 동그라미 치면서 가셔야 돼요. 수급자 숫자랑 비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비율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나 지역에서도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 지역에서도 높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죠. 15랑 12랑 비교하면 당연히 나 지역이 더 높은 거니까. 디귿 A와 B 중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익자 부담 원칙이면 또 사회보험이네요. 계속 사회보험만 물어보네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즉 B의 제도의 수급자에만이라고 돼. 이것도 줄이 여기서 바뀌어가지고 또 잘못 볼 수도 있는데 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에만이라고 돼 있다는 건 사회보험만의 수급자 숫자. 사회보험만의 수급자 비율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보험만에만 해당돼요. 이쪽에 3과 6에 해당되는 애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사람 숫자를 물어보고 있죠. 비율 아닙니다. 비율로 따지면 얘가 얘의 2배지만 나 지역이 실제로 가 지역보다 인구가 2배만큼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명, 200명을 우리가 가정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애들의 수급자 숫자는 12명이 되고, 그렇죠? 실제로는 12명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100명 중에 3%니까 그냥 3명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 지역이 12명, 가 지역이 3명으로 실제로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사람의 수급자 숫자는 4배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가와 나 지역 전체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가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보다 많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가와 나 지역 전체에서 그냥 이 지역 안 가리고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전체 그냥 숫자,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전체 숫자를 그냥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구하는 거 엄청 어렵진 않죠. 그렇죠? 가 지역에서도 나 지역에서도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숫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단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16명이고 여기서는 200명 중에 10%니까 20명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합치면은 36명이 되는 거죠. 선별적 복지 이념이면 36명. 보편적 복지 이념인 건 사회보험이니까 사회보험은 두 개 합쳐주면은 42명이 됩니다. 그렇죠? 36명이 42명보다 많다? 틀렸죠. 그럼 정답 1번이 됩니다. 다음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7번 문제는 원래 오답률 5위 안에 못 들어가지고 안 풀려고 그랬는데 약간 눈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중에 이 문제 어려웠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하다가 각각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럼 얘네들을 지금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봐야겠죠. 근데 보면 힌트가 없어. 힌트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마더텅이나 이런 기출문제집 같은 데 보면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나올 때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무런 힌트가 없다면 특히 뭐는 반드시 뭐에 해당된다. 이 셋 중에 반문화는 반드시 하위문화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 가나다가 지금 나와 있죠? 근데 가가 반문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 다중에 분명히 하위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A가 지금 반문화에 해당되면서 나 다중에 하나 있을 하위 문화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래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종류인데 반문화에 해당되면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의 하위 문화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럼 가가 반문화가 아니란 뜻이다. 오케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보면은 지금 B에 보면은 만약에 C만 체크를 하면은 나가 만약에 반문화면은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되니까 다가 하위 문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반문화에 해당되는데 가랑 다 중에는 분명히 하위 문화가 있을 텐데 하위 문화에 해당 안 된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그쵸? 반문화는 무조건 하위 문화에도 해당돼야 될 테니까 요 둘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가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돼 있으니까 나도 반문화가 될 수 없구나. 그러면 반드시 반문화 뭐밖에 될 수 없다? 다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반문화가 다면은 반문화 무조건 하위 문화에도 해당이 되니까 이 C가 하위 문화이자 반문화인 거고 나가 지금 하위 문화가 되는 거고 가가 자동으로 주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요 생각을 이제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주, 하, 반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 T 시기에 A는 각국의 하위 문화에 해당된다. 아니죠. A는 주류 문화였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T 시기에 각국에서 C를 향유하는 사람은 A를 향유하지 않는다. C는 지금 반문화이자 하위 문화인데 그 반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하위 문화 반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이 체제에 저항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독재 체제, 독재 정권 사퇴하라 이렇게 외치는 대학생들도 뭐는 먹는다? 라면은 먹는다. 숟가락은 쓴다. 한국어는 써야 된다. 아무리 반문화를 향유하더라도요. 우리 사회에 살고 있으면 주류 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문화든 하위 문화든 향유하는 사람은 어쨌든 주류 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향유하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의 B는 각국 전체 구성원과 문화적 동질성을 드러내는 문화이다.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에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이땐 주류 문화가 아니었지만 이땐 주류 문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때 T 플러스 1 시기에 주류 문화인 B는 각국 전체 구성원 간 문화적 동질성을 드러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원래 주류 문화라는 게 각국 전체 구성원 간, 이 사회 전체 구성원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드러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3번이 정답. 4번 A시 중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에 모두 각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 문화가 있다.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한다는 표현 자체가 반문화를 지금 뜻하는 건데 그러면 A시 중에서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에 둘 다 반문화였던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C가 지금 T시기에는 반문화가 맞았는데 T 플러스 1시기에는 반문화가 아니죠. 심지어 반문화는 T 플러스 1시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T시기에는 분명히 있지만 T 플러스 1시기에는 반문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틀린 선지입니다. 5번 나는 다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가로 변화하기도 한다. 나는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원래 반문화도 주류 문화가 될 수 있고 하위 문화도 주류 문화가 될 수 있고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도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서로 다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달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같이로 바꿔주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이 오답률 5위 문제였어요.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개념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반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한가,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인가 라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A의 응답은 일치하고 그 A, B가 각각 A가 갈등론인지 기능론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갈등론이든 기능론이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죠. yes, yes 혹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반면에 B는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모르겠지만 yes, 아니요 혹은 아니요, yes로 서로 다르게 대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능론이랑 갈등론이랑 각각 응답을 어떻게 할지를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한가에 대해서 기능론은 당연히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하지. 기능론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되는 형상에 대해서 이거 지금 사회 불평등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기능론이 뭐라고 합니까?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필수적이면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냐, 그리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귀한 직업을 가질 어떤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평등이란 건 정당하고 또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는요, 아니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갈등론의 입장에서 불평등이라는 건 지배계층의 임의로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이 자신의 자식들한테 더 좋은 지위를 불려주기 위해서 막 사교육을 시키고 혹은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귀속 지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이 차등 분배이기 때문에 불평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니은도 한번 해봅시다. 기능론이랑 갈등론이랑.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인가에 yes라고 대답합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뜻은요,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항상 일어나 왔는가라는 뜻입니다. 기능론 당연히 인정하겠죠.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항상 사회 불평등이 있었지. 그리고 사회적 희소 가치가 제한돼 있으니까 원래 경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고, 갈등론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갈등론도 보편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이거는 공통점을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갈등론이 바보도 아니고 마르크스가 무슨 학교 교육, 역사 교육 못 받은 사람도 아니고 마르크스가 그런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도 얘기합니다. 그래, 불평등은 지금까지 항상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왔어. 하지만 앞으로는 극복되어야 돼. 불평등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것도 아니야. 앞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건 내가 부정하지 않겠어 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능론 갈등론 둘 다 여기에 대해서는 O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A의 응답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A가 지금 기능론이 되고, 그쵸? 기능론이 되고, B는 지금 갈등론이 아니오, yes라고 했으니까 B가 갈등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기능론은 직업 간의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죠. 그쵸? 그것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갈린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능론의 입장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 갈등론은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 아니죠.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귀속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다.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으로 본다. 아니죠. 필수 불가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다.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아니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배층들의 합의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사회 모두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층 일부 집단만의 합의. 5번 기억에 대한 A의 응답과 니은에 대한 B의 응답은 모두 yes이다. 기억에 대해서 기능론은 yes라고 대답했고, 니은에 대해서 갈등론은 yes라고, 둘 다 yes라고 대답한 게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 자, 19번입니다. 오답률 4위였어요. 이게 이 부양인구 혹은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제는 뭐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노인인구, 총인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푸는 문제는 어차피 푸는 방법이 정형화가 돼 있고, 여러분들 이런 유의 문제 많이들 풀어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푼 문제들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지, 이거 자체를 아예 풀 줄 몰라서 못 푼 친구들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그러면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듣고 어떻게 푸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60년, 90년, 2020년 이렇게 지금 잡아둘 수가 있죠. 30년 단위로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 총인구 이렇게 유부노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근데 지금 유소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의 분모는 부양인구고 노령화 지수의 분모는 유소년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차피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는 분모를 100으로 잡았을 때 분자가 얼마인지.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40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부양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40명이라는 뜻,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노령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30명이라는 뜻, 즉 10대 3이라는 거, 여기는 10대 4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분모 중에 하나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딱 잡아주면은 문제가 쭈르륵 풀린단 말이에요. 이 100을 가지고 40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그쵸? 여기다가 100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40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소년 인구에 40이 나오겠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명이라. 여기 100명일 때 30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10대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유소년 인구가 10이라는 비율을 가질 때 노인 인구가 3이라는 비율을 가지니까 이 비율상으로 이렇다는 거죠. 여기 10이면은 여기 3이라는 비율을 가진다 이런 거니까 40을 10으로 나눠주면 4, 그리고 곱하기 3을 해주면 여기는 12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비율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부양인구를 100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 더하면은 152라는 총인구의 비율이 나오겠네요. 이건 60년 안에서의 유부노총의 인구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부양인구를 일단 다 100으로 한번 잡아둡시다. 여기서 쌤, 여기 부양인구가 10% 감소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실제로 요거 100을 여기 90으로 이렇게 딱 줄여줘가지고 이 기준값을 가지고 연결해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왜 조금 이따가 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일단 100으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소년 부양비가 3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 30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는 20이니까 20 그대로 적어주고 노령화 지수가 50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50명이라는 뜻, 즉 2대 1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소년 인구가 2대 노인 인구가 1이면은 여기 노인 인구가 15가 들어가야죠. 비율상으로 2대 1이니까 그러면 다 더하면 145가 나오겠다. 여기는 노령화 지수가 100이니까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100명 1대 1이라는 뜻입니다. 1대 1이면 여기는 똑같이 20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총 인구는 140명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인구를 10% 감소시켜 줄 거예요. 1960년에서 2020년에 부양인구가 10% 감소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0년에서 90년으로 갈 때 10% 감소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90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60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부양인구가 10% 감소했다 되니까 이 100을 실제로 90으로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60년과 20년이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 기준값이 되는 부양인구를 10% 줄여줬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도 다 10%를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18로 줄여주고 이 친구도 18로 줄여. 100에서 90이 됐잖아요. 이 기준값이 10%가 줄어들었으면 나머지도 다 10% 줄어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6이 되는 거죠. 총인구는.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고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60년이랑 이거 이렇게만 연결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의 이 숫자들이랑 이때의 숫자들이랑 실제로 비교가 가능하구나. 기준값이 실제로 10%딱 줄여준 숫자로 우리가 맞춰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소년 인구는 40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무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1번 1960년에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다. 1960년에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지금 넘습니까? 152분의 40을 하면 지금 30%가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30%가 안 되고요. 30%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이게 30%가 되려면 딱 봐도 지금 한 45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숫자가 150이면은 10분의 1을 하면 15.2가 되는 거 곱하기 3을 하면 45.6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45.6이 있으면 딱 30%일 텐데 이게 지금 40%면은 30%가 안 되죠. 2번 2020년에 부양인구는 노년인구의 4배이다. 2020년에 부양인구는 100, 노년인구는 20입니다. 그럼 5배죠. 4배가 아니라. 5배구나. 3번 1960년 대비 2020년에 노년인구는 50% 증가했다. 60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 노년인구는 50% 증가했나요? 12에서 18이 됐으니까 50% 증가한 게 맞습니다. 12에서 18이 된 거면 증가율 여러분 어떻게 구하나요? 실제로 변하기 전의 값을 분모로 넣고 그리고 실제로 변한 양 6만큼 변했으니까 6을 분자로 넣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변화율이 나오는데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가 증가한 게 증가율이 맞다. 그러면 정답은 3번. 4번 부양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는 2020년이 1960년의 2배보다 크다. 부양인구 분의 노인인구를 해봐야 될 텐데 부양인구 분의 노인인구 해보면 여기 90분의 18이라고 우리가 지금 구해놨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 왜 90으로 지금 여기 안 했나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 100값을 기준으로 실제로 이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 총인구 중에서 막 비율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값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보통 깔끔하게 이렇게 10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5단위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이렇게 같은 연도 안에서 비율을 구하라고 하면 90분의 18 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딱 봐도. 물론 20%인 거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숫자를 막 10%씩 이렇게 줄여놓으면 가끔씩 비율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을 해두면은 이 100값 기준의 수치도 남겨두면은 어차피 비율은 이 연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유분호총끼리의 비율은 이 비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깔끔한 숫자를 남겨두고 여기다가 실제로 비교하는 용 숫자를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팁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부양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에 비하면은 100분의 20이니까 한 100분의 20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1960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12죠. 그렇죠? 100분의 12. 100분의 12. 이렇게 딱 잡아주면 뭐 이게 2배가 아니죠. 그렇죠? 2배보다 정확히 말하면 2배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배보다는 조금 작죠. 그렇죠? 1960년의 2배보다는. 그러니까 틀렸다. 5번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이 1990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이랑 1960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는 전체 인구가 지금 140명 중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100값 기준으로 해놓은 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140분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니까 40이죠. 140분의 40.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은 60년 같은 경우에는 90년이죠. 90년 같은 경우에는 145분의 유소년 인구, 노인 인구 더하면 45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실제로 분자가 더 증가율이 높은지 분모가 증가율이 높은지 봅니다. 이게 증가율이 더 분자 쪽이 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면은 이 비율 전체가 커지는 거고요. 분모의 증가율이 더 커지면은 분모가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40이 변하기 전의 값인데 실제로 5만큼 변했잖아요. 그럼 10%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겁니다. 지금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분모는 지금 딱 봐도 10%만큼 증가하지 못했잖아요. 아, 그러면 비율이 상승했구나. 그러면 이 60년 쪽이 더 크겠구나라고. 60년이 아니라 90년이네요. 잘못 적었네. 90년 쪽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 그럼 2020년이 90년보다 높다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게 오답률 3위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오답률이 별로 안 높아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거보다 오히려 그 교집합 문제를 더 많이 틀리셨던데, 사실 이 문제가 난이도 자체는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귀찮은 계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풀어주셔가지고, 틀린 친구들은 열심히 보시면서, 평소에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거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평균이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총액이에요, 총액. 총액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근로자 숫자가 나와 있는 거니까 평소에 보던 이 근로자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평균이 있었다면 우리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평균을 아마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총액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총액이 지금 3대 5인 상황에서 숫자가 3대 4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원래 임금 총액을 남자 사람 숫자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 이게 뭐지? 위에 보니까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라고 나와 있네요.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 이렇게 아래에 분모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갑을 병국을 지금 각각 구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짜증 나지만 그냥 계산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갑을 병국, 이렇게 차별 지수를 한번 잡아보죠. 여성 차별 지수, 차별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분모부터 일단 다 구해볼까요? 갑, 을, 병국의 분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분모가 지금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3대 4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순서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남성 근로자 수 대비라서 남자 근로자가 분모로 들어가서 4인 거고 여자가 3인 거예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입니다. 헷갈리시면요, 그냥 적으세요. 여남 이렇게. 여남 이렇게. 헷갈리시면 적으세요. 헷갈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마음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 절대로 안 까먹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니까, 여기 지금 3대 4로 나와 있으니까 전체 근로자는 7일 거예요. 그렇죠? 7일 중에 여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분모가 지금, 여기 적으면 안 되지. 잘못했네요. 7분의 3 이렇게 지금 분모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 같은 을국 같은 경우도 바로 해볼게요. 전체 근로자 5대 3이니까 8분의 5일 거예요. 여자 근로자가 8분의 5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병국 같은 경우에는 2대 3이니까 5대 여자 근로자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근로자 중에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각각 나오는 거죠. 분자로는 이제 뭐를 넣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전체 근로자 중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이니까 여기서 이제 3대 5 더하면은 8, 그 중에서 여자는 3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같은 을국 같은 경우에는 5대 4니까 9분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병국 같은 경우에는 3대 5니까 8분의 여자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3, 3이 지금 분자가 똑같이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8분의 여기 7이 분모였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분모 위치에 있기 때문에 7이 거꾸로 올라와서 8분의 7이 되는 거죠. 8분의 7. 이게 갑국의 지금 차별 지수가 되는 거고, 을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5가 똑같이 겹치니까 날려버려도 되겠네요. 5를 날리고 8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고 9분의 8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겹치는 게 없기는 한데, 여기 지금 2가 분모로 내려갈 거고 5가 지금 거꾸로 분자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16분의 15 계산하면은 여기 2가 8이랑 곱해지고 16분의 5가 지금 위로 올라가가지고 1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갑을 병국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을국 쪽이 더 크죠. 그렇죠? 지금 분모가 더 큰 상황인데 여기서 분자가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실제로는 을국 그리고 병국이 더 크겠습니다. 실제로는 병국, 을국, 갑국 순으로 차별 지수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있네요. 차별 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다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차별 정도가 심하다. 그럼 차별 정도는 이제 갑국이 제일 높고, 그쵸? 갑국이 제일 높고, 을국이 그 다음으로 높고, 병국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차별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실제 차별 정도는 그렇다는 거죠. 지수는 이쪽이 제일 높지만 작은 쪽으로 갈수록 차별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는 일단 틀렸네요. 을국이 더 크니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랑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원래 총액을 근로자 숫자로 넣으면 그게 평균 임금이 됩니다. 실제로 쌤, 근데 여기서 이게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이고 얘가 지금 3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거 그냥 비율이라서 얘가 뭐 3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커지면은 당연히 얘도 비율상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쵸? 여성 근로자 수가 커지면 남자 근로자 수도 따라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평균의 비율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로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은 그냥 총액을 근로자 숫자로 나눠주면은 비율상으로만 나와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사이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여기다가 그냥 3A를 곱하고 5A를 곱하고 여기는 이제 3B를 곱하고 4B를 곱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3B분의 3A, 4B분의 5A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도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해보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지금 위에 지금 총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 남성 근로자 숫자가 지금 여기 4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A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3A, 5A 여기는 3B, 4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5A를 4A로 지금 나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4분의 5, 4A분의 5B 이렇게 되겠죠? 이거 B라고 생각하고 이거 A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3, 3 둘 다 나와 있으니까 3A분의 3B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둘 다 A분의 B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4분의 5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1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쪽이 더 커요? 지금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하면 4분의 5 A, B, A, B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날아가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5, 이게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 그리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은 갑국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을국이랑 병국이랑 구하라고 했네요. 뻘짓을 했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갑국을 구하고 있었네요. 을국, 병국을 구해봐야 되겠죠? 뭐 실제로 구해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을국이랑 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구하면 돼요. 이거 A, B는 어차피 여기 겹쳐가지고 날아가는 거니까 그건 제끼고 그냥 실제로 여기서 여기를 나눠준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3분의 4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3분의 4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이니까 이렇게 딱 되면은 을국 같은 경우는 여기 거꾸로 뒤집혀서 4분의 3 이게 을국이고요. 그리고 병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병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3분의 5가 지금 분모로 들어가고 이거 좀 칸이 좀 모자라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병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5가 지금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로는 2분의 3이 지금 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열로 올려주고 요걸 열로 주면 10분의 9가 되겠죠? 10분의 9 맞죠? 10분의 9가 됩니다. 병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을국은 4분의 3이 됐고 병국은 10분의 9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을국이 병국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렇죠? 병국 쪽이 더 큽니다. 10분의 9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3번 갑국과 병국 모두에서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다. 갑국과 병국 모두에서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다. 이것도 각각 구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갑국과 병국이랑 갑국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구해보죠. 자꾸 귀찮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3이고 정확히는 3A분의 3B가 되겠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4A분의 5B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평균이 지금 각각 나온 겁니다. 요게 지금 근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체크해보면 맞나요?
지금 A랑 B 그냥 동시에 겹치니까 그냥 제끼고 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긴 1이고 여긴 4분의 5잖아요. 근데 이게 60% 수준이라고 그러면 바로 틀렸죠.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서 조금 적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60%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확히 따져보면 여기는 1.25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는데 1이 1.25의 60%는 아니란 말이죠. 틀렸죠. 4번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지수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을국이 병국보다 심하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차별 지수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은 을국이 병국보다 심하다고 우리 아까 위에서 정리해 봤어요. 그렇죠? 아, 맞다. 4번. 차별 지수만 잘 정리해 놓으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죠, 바로. 5번 갑, 병국 모두에서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보다 낮다. 이것도 짜증나지만 갑, 을, 병을 다 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갑, 을, 병을 별로.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에 전체 근로자 중에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근로자 비율, 그리고 총액 중에 여자의 총액 비율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는데 실제로 갑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숫자가 전체 중에 8분의 3이었고 아까 이거 대충 다 구했던 거였죠. 을국 같은 경우에는 9분의 5, 5대 4니까 두 개 더하면 9고 그 중에 여사가 5. 병국 같은 경우에는 8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체크를 해보면은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중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 비율보다 낮다. 아, 그럼 아래에다가 총액도 구해봐야 되겠네요. 총액, 방금 총액을 구한 거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총액을 제가 구했네요. 이렇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금 강사고 전문가지만 이래도 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철저하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합 7 중에 여성 근로자가 지금 3이 되는 거고 7분의 3. 을국 같은 경우에는 8분의 5가 되는 거고 병국 같은 경우는 5분의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근로자, 위에가 총액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갑병국 모두에서 지금 총액 근로자 비율이 지금 총액보다 낮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 돼야 된단 말이죠. 총액이 다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보면은 총액 9분의 5가 근로자 8분의 5보다 더 낮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총액 중에 여성 근로자 임금 총액이 더 높아야 되는데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당장 여기만 봐도 근로자 쪽에 비율이 더 높게 나오니까 바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푸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마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라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고 사실 이 문제 계산이 좀 짜증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사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형들을 그대로 반영한 그냥 무난한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혹시 기출문제 덜 푸신 분들이 있으면 기출문제 빡세게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현저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